1948년 이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1948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집이 서울인데 우리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피난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8박 9일이 걸렸습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그 고장이는 못 가고 폭격이 들어오면 못 가고 그래서 영마다 하룻밤씩 자면서 밥을 끓여 먹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8박 9일 만에 이 열차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열차 지붕에 타고 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열차 지붕 위에 파리떼처럼 붙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진도 다 남아있죠. 나는 열차 지붕에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3살 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8박 9일 동안에 수많은 피난민의 아이들이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고 바람에 불려가서 떨어져 죽고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천장에 늘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를 부닥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안 죽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소설가가 됐죠. 근데 그러면 그 객차 안은 어떻게 돼 있었나? 객차 안은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그 객차 안에는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거기다 피아노를 싣고 세파트를 싣고 자기 가족을 다 싣고 어떤 놈은 거기다 요강까지 싣고 부산까지 내려왔다.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열차가 도착했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퍼져 나간 것이죠. 그 일이. 내가 3살 때 내 조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죠. 나는 지금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 내 조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저는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서울 수복해서 정부가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도 우리 집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다녔고 그때 이후의 일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부산 피난구에서 있었던 일. 그 피난민들의 집은 미군이 먹다 버린 레이션 박스 진집이었습니다. 라면 박스 같은 것을 앞집으로 눌러서 집을 지었지요. 그리고 우리 집 굴뚝은 미군들에서 주워온 포탄 껍질로 굴뚝을 했고 레이션 박스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못 썼는 기억이 안 나요.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면 그 판자촌 레이션 박스 빈집 수천 채가 한 2시간 다 타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른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서 레이션 박스를 주워다가 다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가난한 판자촌 전체가 파도에 밀려서 어디론지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느낀 그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만 어디로 떠내려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 불이 나면은 한 시간 만에 온 마을이 다 타버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전쟁이 왜 이렇게 인간이 인간의 마을을 이토록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부셔야 되는지는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유년 시절에 아주 그 막연한 공포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아마 그런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아마 저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어떤 무의식의 한 구퉁에 이게 계속 둘러붙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흔적들이 저한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지낸 그날 보낸 저의 유년 시절에 제가 가장 저의 중요한 일은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초콜릿을 얻어먹는 일이었습니다. 철조망을 쓴 부대 옆에 가면 미군들이 초콜릿을 던져줘서 우리들한테 아주 그 남하고 그 헐벗은 피난민의 아이들이 한 50명쯤 철조망 밖에 모여있는데 철조망 안에서 보초를 서는 미군 병사들이 그 밖을 향해서 초콜릿을 던져줬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한 3시간의 교대 만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초콜릿이 한 50개쯤 된 박스를 들고 와서 하나씩 던져요. 그 박스 안에 초콜릿 낱개가 한 50개쯤 된 걸 들고 와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 초콜릿은 허시라는 것이, 그 안 나는 허시. 나는 허시를 잘 안 먹어서. 그 초콜릿을 던지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던져요. 그럼 애들이 오른쪽으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리고, 또 그 다음 초콜릿은 저 왼쪽 멀리 던져요. 그럼 오른쪽으로 몰렸던 애들이 다시 왼쪽으로 몰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또 어떤 때는 멀리 던져요. 그럼 애들이 멀리 따라가고, 그 다음은 또 가까이 던져요. 그 애들은 초콜릿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우왕좌왕.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다가 이제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 되면은 그 박스 안에 한 30개나 40개쯤 남아있죠. 그럼 이 사람들 교대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30개나 40개 남은 통을 그냥 통짜로 던지는 통짜. 나는 한 개씩 던질 때는 잘 움직이질 않고 있다가 이 30개나 40개가 한꺼번에 날라올 때를 잘 보고 우리 착지점을 노렸다가 야구 선수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홈으로 들어오듯이 바꿔서 그걸 잡아가지고 집으로 뛰는 거죠. 그걸 잡으면 집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어물어물하면 애들한테 다 뺏겨요. 그럼 애들이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럼 나는 애들을 흩어야 되니까 그럼 미군한테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빼가지고 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애들이 그걸 먹으러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던지고 해서 애들 이제 분산시키면서 집까지 오면 열 몇 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잘했다 머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 허시를 먹고 그 허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허시 초콜릿을 들고 일가족이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 찍은 애들도 있어요. 초콜릿 두뇌를 가운데다 놓고 그 가족이 사진 허시를 들고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비치팔에서 누런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초콜릿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초콜릿을 먹던 날 돌아버릴 것처럼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그 신봉사가 마치 눈이 뜨이는 것처럼 신청이 아버지가 눈이 뜨잖아요. 자기 딸 목소리를 듣고 그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이 들었죠. 그 초콜릿을 먹어보니까는 도대체 이 세상은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그럼 모르고 우리가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콜릿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낯설고 도대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난해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은 내 어린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초콜릿을 먹고. 그리고 그때 부산에는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리에. 어느 나라나 그 점령군 군대한테 몸을 파는 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양공주라고 어른들이 그랬죠. 근데 그 여자들을 전 유심히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는 그 여자들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미칠 듯이 예뻤어. 그 여자들이. 왜냐면 우리 엄마나 우리 이모를 보면은 그 우중충하잖아요. 그죠? 우중충한 흑백이고 표정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미군들하고 다니는 여자를 보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천사 같은, 그 옆에 가면 또 좋은 냄새가 났어.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구나. 넋을 잃고 쳐다봤지.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여자가 이제 다 악이라고 말이야. 저것들은 악이고 쓰레기고 걸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혼란을 느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어른들은 왜 자꾸 저를 쓰레기고 걸레고 더러운 여자라고 욕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참 무섭고 참 이렇게 겁나고 어디로 오는지 자꾸만 표류해가는 세상인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 또 저게 초콜릿 똑같이 맛있고 저런 그 양궁주 같은 여자처럼 예쁜 그 낯선 여자가 길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느낌을 결국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서울대에 올라왔어요. 저는 66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못 나왔어요. 저는 영문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억눌리고 뒷바퀴 시대였어요. 배고프고. 우리나라의 국정 지표가 기아퇴치였습니다. 기아퇴치, 전략농가 근절, 찜양 증상. 하나가 봄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지방에서.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춘궁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아퇴치라고 큰 현수막에 써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시청, 도청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달이고 굶어 죽은 백성이 생기지 않은 달은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고, 어느 지방에서 수천 명이 굶어 죽었다.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 이런 것이 거의 매달 나오죠. 그런 기사는 아주 중요한 기사가 아니고 매달 거듭되는 거니까 아주 작은 한 줄짜리 기사로만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됐어요. 그 역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 우리 역사를 고려, 신라, 백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밥을 먹는 시대와 밥을 못 먹는 시대로 양분한다면 그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가 밥을 못 먹던 시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후에 밥을 먹는 시대로 양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근거가 있죠. 아니, 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일부만 밥을 먹은 거죠. 나는 그런 시대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60년. 영문학을 배웠어요. 같은 19세기의 낭만주의를 주로 가르쳤어요. 지금도 아마 대학교는 영문과 대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쓰던 교재하고 똑같아요. 노턴 앤서로지라는 그 영시식 앤서로지를 배웠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명하고 눈물이 나고 같기도 하고 30, 40년 전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러더군요. 같은 교재를 공부하고. 그 책 중에서 우리는 저 낭만주의를 배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그건 워즈워드 바이런, 셀리, 키츠 이거 배웠죠. 알렉산더 포프 배웠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예이치까지도 배웠는데 저는 예이치는 못 배우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워즈워드, 셀리, 바이런, 키츠 이런 시들을 배웠죠. 그때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암기식이었어요. 시험 볼 때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 시 한 줄을 쓰는 거예요. 워즈워드 첫 줄을 쓰고 셀리 시의 첫 줄을 쓰면 우리는 그걸 달달 외워서 그 다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띄어쓰기, 한가리, 맞춤법, 다맞춰, 영어. 우리들의 공부는 외우는 거 이외는 없었어요. 외우는 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시험이 어디 그거였어. 학생들의 표현을 위해 선생님 문제가 5개쯤이에요. 그 중에 잘 아는 거를 한 편을 써야 되니까 우리 시를 다 외워야지. 그때 외운 시들을 거의 대부분 지금도 외울 수가 있어요. 교육 교육은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의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를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를 말살할 리가 없잖아요. 좋은 거를 자기가 몸에 넣어가지고 자기 몸의 일부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왜 나쁘다고 하느냐. 무엇을 집어넣느냐 구입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눌리고 짓밟힌 시대에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그 19세기 낭만주의라는 것은 이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아편처럼 매혹시켜버렸던 것이죠. 낭만주의. 그것은 낭만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아주 신의 조화, 신의 섭리와 자연의 조화, 그렇게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고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 있잖아요. 소망과 열정 이런 것들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것들이죠. 그것은 다만 낭만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소망을 미래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매우 혁명적인 시기도 한 것이죠. 낭만적인 것이 혁명적인 것이었죠. 그런 시들은 당연히 젊은이들을 매혹시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걸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참 나는 우연히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난중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승신과 쓴 난중일기를 읽었어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였을 거예요. 그 난중일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낭만이고 희망이고 없어요. 절망만 했어, 절망. 오직 절망만 있는 시대.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한 남자의 기록인데, 오직 절망으로 가득 시대에 희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에 기대지 않고, 가짜 희망을 설정하지 않고, 애써서 희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지어내지 않고, 그 절망의 시대를 그대로 받아 넘기고, 그대로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아주 외롭고 불쌍한 그 사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가 그 절망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지금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가 그렇게 통과했다는 것만 알죠. 어떻게 그걸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임금 신우주로 도망을 가요. 내 적은 나보다 수십 배가 강하고, 적이 수십 배가 강하니까 내 부하들은 쌈만 남기해서 다 달아나요. 신우주로 도망간 임금은 바다에서 싸우는 해군한테 못대가리 하나, 쌀 한 가마니를 안 보내요. 그것을 돌파하는 인간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 책을 읽다가. 그리고 내가 난중일기를 읽던 학기에 나는 육군에 입대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학교가 싫어졌어요. 학교가 싫어졌고 학교로 돌아가도 난중일기만큼 그렇게 간절한 것들을 배우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주 젊은이의 난폭한 생각이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근데 젊은이의 생각은 계속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소망은 나는 무슨 소설가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는 무슨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 청춘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런 거였죠.
밥을 못 먹는 세상을 어떻게 밥을 먹는 세상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 밥을 먹는 게 뭐 밥을 먹는 거야. 나뿐 아니라 내 많은 친구들의 소망도 꿈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 흑백 테레비와 냉장고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있어요. 제가 그 3학년 때 처음으로 흑백 TV가 나오고 냉장고가 나오고 그 아주 초보적인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전기 다리미, 선풍기, 토스트 기계 그런 거 만들고 있었죠. 그 냉장고와 테레비, 흑백 TV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그때는 비싸가지고 서민들은 그걸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그 테레비나 냉장고를 만드는 큰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생산 담당 이사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생산직 이사. 그리고 테레비, 냉장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싸고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다 보급하고 나도 그 대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내 친구는 꿈이 다 그랬어요. 무슨 소설, 글을 공부해서 소설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소망은 난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정당하고 건강한 것이죠. 왜냐면 한 나라가, 한 시대 전체가 밥을 못 먹고 굶어 자빠져 있으면 그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반드시 그 나라를 밥을 먹는 나라로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정당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대는 이 밥을 못 먹는 나라를 밥을 먹는 나라로 만들었죠. 만드는 일에 아주 화려하게 성공했어요. 아주 찬란한 대성공을 거두었죠. 삽시간에. 아마 그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과 거의 맞먹는 위협일 거예요. 우리 민족사를 바꾸는 것이요. 구석기 때부터 내 고등학교 때까지 내려온 민족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못 먹는 나라를 밥을 먹고 밥이 넘쳐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청춘의 꿈은 내가 비록 테레비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의 생산이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시대의 청춘의 꿈은 어쨌든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밥을 못 먹는 세상을 밥을 먹는 세상으로 삽시간에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들 세대는 수많은 악과 비리와 억압과 차별, 야만성을 또한 저지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 갈등,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밥을 먹는 나라를, 못 먹는 나라를 밥을 먹는 나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쌓여진 것이 거의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우리가 처음 짓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온 국민의 소망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한 10여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주거가 없었으니까. 환자집이나 무슨 적산가옥이나 무슨 브로커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아파트를 지면은 그 아파트가 들어선 단지에 원주민들을 다 철거를 시키는 것이죠. 그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 원주민들에게는 그 새로 생긴 아파트를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것이죠.
입주권. 우선적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더라도 원주민들은 그 아파트 값의 반이나 3분의 1을 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주민들은 그 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로 새까맣게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사는 것이죠. 사가지고 어떡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몇 배를 붙여서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마다 다 벌어졌어요. 예외 없이 벌어져요. 그 바탕 위에서 부가 축소를 된 거죠. 부가. 그런, 아파트 하나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비리와 차별, 그 베이직 위에 우리의 먹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것이죠. 그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대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세대가 저질러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시간도 없고, 근력도 없고, 날이 저물어 버렸어. 근데 그 베이직의 문제를, 그 구조에 깔린 악과 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증명이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온갖 사회의 갈등과 대립과 징후로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괴로운 일들을 내 후배 세대들한테 물려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부모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시대, 어떤 조국에서 태어나느냐,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국어나 우리 시대나 우리 조국이나 우리의 혈연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죠. 자기 의지로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인간을 결정짓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저는 얼마 전에 흑산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초에 우리가 서양의 근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파행과 혼란, 설레임, 기대, 두려움, 혹은 망설임, 다 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겁,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많은 혼란과 파행 중에서 천주교 박해라는 하나의 국면을 소재로 삼아서 쓴 소설입니다. 저는 그 소설에 그 시대의 야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묘사를 했어요. 그 시대의 야만성.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당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의 야만성을, 자기 시대의 야만성을 들여다보는 압력은 매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의 야만성은 그것을 일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19세기 초에 내 소설에 묘사했던 야만성도
그 시대에는 그것이 일상성이고, 그것이 법치고, 그것이 혹심지어 밀풍양속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 150년 후에 태어난 소설가가 150년 전의 야만성을 묘사한다고, 그걸 들여다보고 묘사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내 당대의 야만성은 나로부터 150년 후에 또 태어날 어떤 작가가 그걸 들여다보고 나의 시대의 야만성을 묘사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등에서 진땀이 나고 아무것도 쓰기가 싫어요. 그럼 내가 내 당대의 일을, 당대에 말하지 못하고 당대의 일을 그저 당대의 일이 당대에서 풍문으로 떠돌다가 150년 지나서 그것이 비화로 다시 기록된다면은 우리는 언어로서 아무런 발전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흑산이라는 소설을 다 쓰고 나서 매우 참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당대의 야만성을 어떻게 나는 내가 그런 내 당대의 야만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잘 묘사해서 사람들의, 독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꿈을 실현할 능력이, 기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야만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안에.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저는 경기도 일산이라는 신도시에서 삽니다. 저는 새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그 흥망승쇠 그런 것이 아주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동네에서 거기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직장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몇 달 전에는 그 동네 식당에 짜장면이나 해장국, 젊은이들이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서민 식당의 음식이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근데 한 7, 8개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분화가 됐어. 3,300원으로 내려갔어. 내려간 집도 있고 10,000원으로 올라간 집도 있어요. 짜장면, 해장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6,000원짜리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 식당 수는 3,300원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부는 더 비싼 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10,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짜장면, 해장국 값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3,300원짜리를 파는 가게에도 점심 때 보면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 3,300원으로 짜장면이나 해장국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를 생각해요. 난 먹어보진 않았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러니까 6,000원이라는 가격이 양극화되어버린 거죠. 우리 동네는 큰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들어오면은 동네 구멍가게들은 한 2달 안에 문을 닫고 없어지더랍니다. 그 동네 구멍가게들이
자기 그 가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재벌이 경영하는 구멍가게에 체인으로 들어가서 대재벌의 대리점의 자격으로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인 자영사업자로서의 구멍가게라는 것은 존립이 불가능한 이제는. 그것은 영영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경기도 일산이라는 지역에서 매일 눈앞에 벌어지는 목전의 현상인 것이죠. 나는 요즘에 대학을 마치고 갓 취직한 젊은이들의 월급과 생계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22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22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의 분석의 모델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약간의 돈을 고향에 송금해야 되고 뭐 이런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있죠. 초임 근로자들. 그러면 전세 보증금 한 1천만 원 내고 월세가 30만 원에 뭐 그런 거예요. 관리비 20만 원 해서 한 주거비로 50만 원이 나오고 교통비로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1년 지나면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월세를 올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을 줄여서 더 작은 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이미 작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방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 이런 질서 안에는 합리성이 있죠.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질서가 또 있는 것이죠.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질서를 가격이 매겨주는 그런 합리성이 있는 것이죠. 시장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합리성입니다. 시장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인간의 궁극의 모습이 이런 것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거나 거의 부족한 것이죠. 우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파악한 우리 시대의 야만성이죠. 그것을 150년 후에 어떤 작가가 나와서 소설을 쓴다면 나는 아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한 일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고관대작을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를 하더군요. 그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고위 임명 후보들은 되게 위장 전입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가 다 자백을 하더군요. 위장 전입을 3번 했다고. 근데 우리는 위장 전입은 또 처벌을 하지 않더군요.
그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은 그 고위직에 임명되는데 결격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나서 사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돼가지고 그것을 처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행동이니까. 그런데 위장전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째는 자기 자식을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둘째는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자기 자식을 명문학교에 보내고 부동산 차익을 취득하는 것은 기득권자가 자기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자식을 명문에 보내고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것만이 기득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철옹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처벌을 할 법적인 권위나 도덕적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그럼 다 용서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다 우리 마누라가 다 했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 부인들은 또 내가 했다고. 왜냐면 자기 남편의 사회적 위상을 방어해야 되니까 다 자기가 들고 쓰는 거죠. 내가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들 다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아. 그것은 애끓는 모종이라고 합니다. 애끓는 모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야만의 그 일상화와 야만의 세습을 이렇게 대해서 무신경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우리 시대의 야만성인 것이죠. 나는 19세기 초에 글 썼는데 이 시대는 또 누가 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소설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마 내가 사람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것만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세상의 악과 야만성, 약육강식 거기서 거기에 짓밟히고 거기에 또 저항하면서 그것들과 더불어 겨우겨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악과 폭력을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정말 따로 잘라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여러 소설에는 세계의 악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의 바탕이 악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 펀더멘탈한 베이스, 물론 거기에 인간의 이성이나 그런 게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도 있고 자유나 평등을 열망하는 우리가 반면할 수 없는 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심층에는 이 세계의 기본으로서의 악과 폭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관심인 것이죠.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년의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년 시절에 받아들였던 세계의 모습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분석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것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아까 이순신 남중기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저는 남중기를 읽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무렵이었죠.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나는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또 나이를 먹고 내가 공부를 좀 하고 내가 나의 언어를 확실히 장악하는 어느 날 나는 남중일기와 이순신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뭔가 쓰거나 말할 것이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아주 막연한 생각이었죠. 내가 뭘 쓸지는 몰랐어요. 그것이 소설인지 시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아주 막연하지만 아주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망은 그런 거죠. 뭔지 막연하지만 그게 매우 간절한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그리고 그로부터 한 40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연필을 들고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을 쓴 건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쓴 것이죠. 내 속에서 그게 잘 익어있었던 거예요. 2달 동안 그걸 썼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한 3일 일하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하루는 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2달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날은 한 40분 정도 일했어요. 40분을 다 썼죠. 그것을 쓸 때는 난 좀 신났어요. 내가 테레비나 냉장고 만든 회사 못 간 것이 청춘 보안이라고 할 때 그래도 이거를 또 나중에 내가 쓰는 것은 또 얼마나 또 신나는 일인가 해서 열심히 썼죠. 아까 이영희 선생님이 저 문체에 대해서 과분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무한했는데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 쓴 저의 문체는 상당히 부분은 그 장군의 문체입니다. 군인의 문체죠. 무슨 문과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인이 칼을 한번 휘둘러서 그 사물을 정리하는 것 같은 문체였어요. 남중일기에 나타난 그런 문체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후사학이나 비유를 쓸 필요가 애초에 없었죠. 그리고 그 책은 남중일기라는 책은 출판의 공간의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그날 내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문학적 정치가 없었던 글이었겠죠. 저는 그런 글들을 읽고 대학교 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내 생활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 그 책이. 그분이 많은 부활을 주거든요. 전쟁이 수행하는 순간 동안에 그 사람, 그 부대에도 별의별놈이 다 있는 것이죠. 인간의 뒷단은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 안에도 온갖 말 안 듣고 군율을 어기고 군량민을 빼다 팔아먹고 정보를 빼다가 적에게 주고 싸움이 나면 주고 도망가고 그 마을에 내려가서 그 민간인들의 처녀를 강간하고 돌아오는데 그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죠. 계좌를 먹고 오는 건 안 죽여요. 한 곤장 20대 정도. 민간인 처녀를 강간하고 있는 건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아주 잘 쓰셨거든요. 이런 거, 아마무레가 이름이 아마무레가 저희 들어와서 거듭 군유를 어기로 배웠다. 그랬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그놈을 내가 죽일 때 슬프고 비통하고 뭐 어쩌고 아깝고 이런 말이 없고 거듭 군유를 어기로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참, 어지어지 보자기 맞구나 싶었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진주성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인증하는데 진주성에서 우리가 참패했죠. 진주성은, 김시민 장군 전사하고, 농계 요사고 승리했어요. 백성이 다 죽고,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살아남지 못했어요. 살아 움직이는 건 다 죽은 것 같아요. 이건 육군들이 싸운 건데, 이순신은 거의 개입할 줄이 없는 것이에요. 이순신들은 목포 있었거든요. 사령부를 목포에다 두고 있어요. 말 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태를 보고했어요. 진주에서부터 목포까지 말 타고 와가지고 진주가 무너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김수민 전사였습니다. 그 김수민 밑에 있은 전문 장수들이 다 전사였습니다. 여기 얘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일기를 썼는데, 정말 잘 쓰였다. 정말 명문장을 썼다. 오늘 말 타는 사람이, 말 탄 전령이 와가지고 진주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수민이 전사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다음 문장을 잘 썼어.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뭐 슬프고 비통하고 그런 게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는 이 무서운 사실만 딱 기억하는 거야.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문장을 읽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나 앞으로 쓸 때 이렇게 쓰자. 그걸 많이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이. 그리고 밤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아침이 됐을 거예요.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좋은 문장이죠. 밤새 혼자 앉아있어.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해군들은 바람이 부는 배를 이렇게 뻘에다가 대놓잖아요. 육지에 올라가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 이제 물결에 배들이 흔들려서 깨지니까 바람이 불면 배를 끌어올려야 돼. 뻘 위로. 물에다 대놓으면 안 되죠.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잠자는 병사들을 깨워가지고 물가에 내려가서 배를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다시라는 거. 진주가 무너졌다. 나는 밤새 혼자 앉아있었다.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참 자기 당대에 야만성을 기록할 때 문장은 이래야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칼의 노래를 쓰면서 그런 장군의 문장을 나누어서 원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어질까 노력을 하는데, 소설로 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소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체를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것이 제가 문체로서 지향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다 한문을 쓰셨으니까 더욱 명석하고 간단한 문장을 쓸 수가 있었겠죠. 한자의 문장을 썼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모국어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역시 군인이 한 칼로 잠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문체는 자기 당대 야만성을 겨누는 자의 문체로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뇌시대의 문제를 이제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것들을 직시하면서 써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희망이나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쓰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그런 인간의 희망과 사랑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4시 반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